죄송합니다. 아동학대나 폭행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 잔혹성을 보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아동학대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 나서야 되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팀의 김승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아동학대 소식들 중에서 두 분이 생각나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동학대 사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최근에 그 아동학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예. 부천에서는 그 아동을 그 생명을 빼앗고 그 시신을 냉동실에 그 가도 이제 보관해 온 그 엽기적인 사건도 있었고, 예. 또 얼마 전에는 그 6살, 3살 먹은 아이를 예. 그 개목줄로 이제 침대에 묶어놓고 예. 결국은 이제 굶겨서 죽인 사건이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요. 저 6살 먹은 아들을 예. 이제 때려서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예. 선산에 뿌려놓고는 예. 그다음에 취약 통지서가 나왔는데 아이가 가출했다고 신고를 한 그 그렇죠. 파렴치한 부부. 예. 그게 이제 평택 신호원형 사건인데 참 아, 가슴 맞습니다. 아픕니다. 네.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병헌 김승환 팀장님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2015년 12월 달에 보면은 인천시 연수구에서 예. 11세 소녀가 지금 이제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아빠 몰래 이제 집을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뭐 2년간 친아버지가 아동학대한 사례였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경남 고성에서 자신의 이제 7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나사내 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금년 7월에는 보면 부산에서 또 이제 냉장고에 자기 네. 유아를 보관했던 예.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구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가 이제 정이 됐고요. 예. 2016년도에 또 이제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접한 경우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계부, 계모 등의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작년에 통계해 보면요. 18,700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정확히 80.5%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제 친아버지가 44.4%였고요. 예. 친어머니가 31.7%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부가 2.4%, 예. 계모가 1.9%.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계모나 친부는 합쳐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모 같은 경우도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신데렐라 동화 때문에 그런지 콩쥐팥쥐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계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맞습니다. 친부모에 의해서 80.5%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벌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겁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봤는데요. 이게 대체로 보면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하. 미숙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예. 전체 한 35.6%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다든지 또 이제 부부 갈등이라든지 예.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줄을 잇는데 예. 보면은 이제 또 부모의 그 아주 특이한 성격이라든지 예.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예. 원인이 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늘 와서 마이크를 들이대 보면은 저는 훈육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를 때리면서 훈육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위경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예. 이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이제 잘 그 구분이 안 돼요. 예.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내 아이 잘 되라고 내가 훈육하는 식으로 때리는데 무슨 관계냐 그러지만 예. 그 때리는 데 있어서 체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말이죠 아주 그 고의적이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모든 행동은 아이들에게 결국은 그 아동학대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교육심리학자 스키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들에게 예.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때리거나 벌을 주는 세 가지 방가 있다. 예. 하나는 이제 애를 때리거나 벌을 주면 그 나쁜 행동이 수정될 것이다.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거나 예. 또 때리거나 벌을 주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거나 예. 세 번째는 훈육을 가장한 자기 화풀이라고 그랬는데 아하. 스키너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아이를 때리는 것 중에 80%가 사실은 훈육을 가장한 자기 화풀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실제로 때려서 바뀔 거라는 기대도 허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특히나 정서적 폭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유형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면 네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예. 우선 이제 제일 알기 쉬운 게 신체적 학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고 성적 학대가 있고 방임이 있는데 예.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 건 이제 구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해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예. 막 흔들고 무슨 뭐 예.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서 그 멍이 들거나 뭐 골절이거나 무슨 내장 파열이거나 이런 것들이 뭐 신체적 학대죠. 이 뜨거운 물 끼얹거나 예, 이런 그런 것들도 것도 다 역시 신체적 마찬가지. 학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학대라는 게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구속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또 감금을 하거나 아주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냥 맞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예. 수치감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그러고요. 예. 성학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예. 그냥 어떤 신체적 접촉만 성학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이 성적 만족을 느끼는 모든 그 아동 대상의 성적 행동을 전부 다 성학대라고 그러죠.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방임이 있는데 예. 방임은 의식주를 해주지 않은 거죠. 이 추운 날에 말이죠. 애들 뭐 의식주 해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취약 연령이 되는데 학교 보내지 안 않고 보내고, 예. 또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의료적 처치를 안 하는 의료적 방임 이런 예.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그 아이 뭐 병원 안 보고 약 안 그런 주면서 겁니다. 키우는 거 이것도 역시 의료적 방임이죠. 안학기도 역시 의료적 방임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서울시에 한 해 어느 정도 학대 신고가 들어오나요? 2016년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은 이제 총 4,06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중에서 일반 상담은 한 621건이 있고요. 예. 아동학대로 의심돼가지고 신고한 건수가 한 3,440건입니다. 예.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이 2,245건입니다. 예. 이 학대 유형별로 보면은 예. 이제 신체학대하고 정서학대가 중복돼가지고 하는 것이 1,066건으로 가장 많고요. 가장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신체학대 345건, 정서학대 405건, 성학대도 33건, 그리고 방임이 396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학대를 당하면 자기가 외부로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학대를 당할수록 오히려 의존적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어떤 형태로 알려지는지가 참 궁금해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아동 학대는 뭐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예. 2016년도 이제 전국 아동 학대 그 현황 보고서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25,878건의 신고가 있었어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이제 한 32%, 8,288건이고요. 예. 비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17,590건. 예. 으로 이제 68%에 해당됩니다. 예. 신고 의무자라 그러면은 지금 뭐 교직원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일요인 등 25개 업종의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신고 의무자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초중 교직원의 교직원에 의한 신고가 3,91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순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신고 의무자는 사실 이제 뭐 부모에 의한 신고가 4,62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웃이나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고되고 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지금 이제 아동 본인이 신고한 건수도 한 2,322건으로 해가지고 전체 신고 건수 한 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인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를 잘 몰라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일단 뭐 어디에 신고할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곳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아동 학대가 이게 본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가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제 언제 어디서 이제 아동 학대를 접했다, 목격했다 그러면은 112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경찰들이 출동하고서도 친부모다 이러면은 그냥 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낫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예. 거기서 지금 아니면은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2016년도 이제 신고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예. 112 신고 말하자면 비상 신고가 한 49.7%. 그다음에 이제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게 50.3%. 이게 거의 이제 반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동학대 이제 범죄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실 이제 동행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하고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해도 경찰에 동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예. 일단 뭐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아동 학대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판명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즉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응급 조치에는 뭐 보통 아동 학대 행위를 일단은 제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예. 또 이제 피해 아동은 이제 관련 보호 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 등이 있겠습니다. 예. 굳이 그러니까 뭐 아동보호기관 번호를 알아둘 필요는 없다. 경찰에 그 전화를 해도 이제는 아동보호기관을 대동하고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나오는 징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신고해달라고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2 신고만 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 예방이나 개입이 되는데 예. 대체로 이제 그 유형별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요, 이게 외모가 굉장히 왜소해요. 아이들이 왜소하고 우선 이 입이나 또 이 귓볼이나 이 머리를 이렇게 잘 살피면 머리 속에 상처가 났다거나 목 주위에 상처가 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나 같은 부위에 계속 멍이 드는 아이들 이게 신체적 학대라고 보고요.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조금 좀 찾기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그 낯선 환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특히 그 자기를 가해한 부모들과의 두려워하고 접근을 하질 않고요. 또 이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좀 말을 더듬는다든지 굉장히 수동적이라든지 또 심한 경우는요. 이게 이제 뭐 자기 털을 막 뽑는다든지 자행위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적 학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물론 여러 가지 신체 주요 부위에 뭐 긁힌 자국도 있겠지만 이 목에 난 상처라든지 혹은 가슴이나 뭐 이런데 그 긁힌 상처가 있다든지 또 뭐 속옷에 피가 묻었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그리고 뭐 너무 성지식이 조숙하거나 이런 애들도 그 아이들이 또 특히 보면 이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성적인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이 아이는 성적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의심하면 그렇습니다.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임인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배만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주름살이 있어요. 이게 어린 아이가 예. 여기에 그러고는 뭔 음식을 주면은 내 거 딱 잡은 다음에 그 딴 애들 걸 보고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추운데도 철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또 굉장히 그 불결해요. 예. 이런 아이는 아동학대를 받고 있구나 우리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지난 2014년으로 뭐 기억이 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막 잇따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이 됐는데 일단 아동학대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2014년 9월 29일에 그 특례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아이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동 학대가 됐다. 그러면 그건 5년 이하의 그 구금형에 취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제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자는 부모건 누구건 간에 강제 그 수강 명령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친권도 일시 정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고 의무자가 아까 말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각 300만 원 미만의 그 벌금형에 처하기는 굉장히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법적 처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겨진 아동에 대한 특히 보호 또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서울시에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아동 학대 이제 현장 조사 결과 이제 아동이 이제 가해자가 분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이제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있고요.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는 사실 이제 유아나 여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맞아요. 있고요.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는 남아를 이제 주로 이제 말하자면 유치하게 됩니다. 이 시설에서 한 3개월 정도 임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임시 보호에 이제 말하자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된다,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동 양육 시설로 그리고 뭐 그룹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이제 아동 양육 시설은 34개소가 있고요. 그룹홈 공동가정은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2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2개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3,440건이 신고가 되고 그 중에서 2,400건 정도가 학대로 판명이 되는 상황에 이 센터가 2개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좀 확충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이제 뭐 그것이 저희 아동 종합 대책에는 이제 이를 말하자면 권역별로 해서 이제 한 4개소로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 쉬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이제 장기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지금 뭐 이를 전담하게 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지금 이제 금년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3개 정도 설치가 되고요. 그것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맞는 그런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좀 미리미리 좀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참 뭐 목표는 지금 이제 한 10개 정도 세운 게 목표인데요. 일단 금년도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내년도 뭐 1개 정도 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이런 공간들이 적다 보면 친부모한테 좀 보내기가 조금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는 혹은 친부모가 막 간절히 원하면 분명히 일정 정도 격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일단은 보내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아이도 사실은 이렇게 학대를 당했어도 부모랑 떨어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나 의존적이고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격리하는 게 맞는데 격리할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원칙은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는요.
가족 보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아이는 원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 대신 거기는 이제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아이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분리해 놓고 나면은 아이가 행동 적응이라든지 심리 치료 같은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러고 집에 가면 다시 또 학대 재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인 부모의 태도가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은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동학대의 재발률이 높지 않습니까? 재발률이 사실은 한 8.6%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가정으로 보낸다면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발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확률에는 항상 숨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그 가해 부모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 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피해 아동이라든지 가족이 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가족 기능 회복 때까지 책임진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8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학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분이 교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탁된 사항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가족 회의라든지 양육 교육 그리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모든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가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꼭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하소연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민간에 지금 이 기관이 위탁돼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부터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무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진되는 그런 시간 너무 짧아지고 스스로 그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기관 자체도 적은데 그것도 너무 민간에 위탁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2년 전에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이 단위 아동보호 전문기관당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무서웠어요. 그 학대 행위자들이 술 먹고 와서 막 그냥 가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말은 법적으로 이제 그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돼 있는데 이제 대만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에서 보면 미국은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 전부 다 이제 CP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90% 들어가지만 다른 데는 이제 민관 협력 관계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230여 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60개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이제 수적으로 적고 말씀하신 대로 개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직접 24시간 그 개입을 해야 되니까 좀 수가 모자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그 실천 의지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민관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진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 징후를 포착해가지고 미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어떤 범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 20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온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지만 우선 이런 아동학대 문제는 공공이 나서서 먼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인식들도 정부나 지자체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친화도시팀 김승원 팀장님 그리고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